저는 올해 68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혼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밭으로 나가는 게 제 하루 일과죠.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참고 일어났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말을 안 듣는데 해야 할 일은 많더라고요.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제 텃밭은 그리 크지 않아요. 한평생 농사 지으면서도 큰 땅은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터전이죠. 올봄부터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감자, 고추, 마늘이 제법 자랐어요. 특히 감자는 올해 유난히 잘 되었습니다. 이제 캘 때가 됐구나. 혼잣말을 하며 감자밭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호미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니 탐스러운 감자들이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크기도 제법 되고 모양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한 포기를 캐는데도 10개가 넘게 나오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 정도면 장터에서도 잘 팔리겠다. 1시간 넘게 감자를 캐내니 플라스틱 상자 3개가 가득 찼습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뭔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 손으로 일군 결과물이니까요. 감자가 끝나니 이번엔 고추 따기 차례였어요.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더라고요. 매운맛이 좋아 보이는 고추들을 하나하나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고추는 말려서 고춧가루로 만들 거예요. 시장에서 사면 비싸지만 제가 기르고 말린 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죠. 마늘은 아직 캘 때가 아니라서 내버려 두고 수확한 것들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등에 짊어지고 여러 번 오가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창고 앞에 농산물들이 쌓이는 걸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집 창고는 작은 창고예요. 예전에 남편이 만들어준 건데 지금은 제 보물 창고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기른 농산물들을 보관하거든요. 감자는 상자에 넣어 바닥에 차곡차곡 쌓고 고추는 말릴 수 있게 선반에 펼쳐 놓았어요. 올해도 잘 되었다. 창고 문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농산물들이 겨울 동안 제 생활비가 될 거예요. 연금만으로는 살기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텃밭 농사가 저한테는 생계수단이기도 하죠. 저녁을 먹고 나서도 창고가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문이 제대로 잠겼나, 비가 새지는 않을까, 쥐가 들어가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내 손으로 일군 것들이야. 겨울까지 잘 보관해서 조금씩 팔면 생활비도 될 거고,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누구 덕분도 아닌 제 손으로, 제 땀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요.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채워놓은 창고가 곧 제 마음을 아프게 할 줄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내일도 밭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창고를 가득 채우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 준호가 며느리 수진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사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는 벌써 2달이 넘었어요. 준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해서 번번이 떨어졌어요. 결국 고향으로 내려온 거죠. 엄마, 잠깐만 있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때 준호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벌써 2달째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이곳저곳에서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죠. 며느리 수지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시골 생활이 익숙하지 않다는 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더라고요. 농사일은 물론이고 집안일도 별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 방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죠. 어머니, 여기는 정말 할 일이 없네요. 수진이 가끔 하는 말입니다. 지루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바쁘게 밭일을 하는데 수진 눈에는 이 모든 게 따분해 보이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 요즘 알바비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수진이도 답답해하고요. 그럼 어쩌겠니? 돈 벌 때까지 참고 살아야지.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두 사람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생활비 부담이 늘었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식비까지 모든 게 늘어났어요. 준호는 눈치가 없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엄마가 힘든 일을 해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엄마는 몸 괜찮으시죠? 농사일이 힘드실 텐데. 가끔 이런 말은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정작 도와달라고 하면 핑계를 대거든요. 저는 알바 나가야 해서요. 허리 아프면 안 되니까 저는 못 도와드려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수지는 더 심했습니다. 농사일을 완전히 하찮게 보더라고요. 제가 땀 흘려 밭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을 왜 하세요? 힘들기만 하고 돈도 얼마 안 될 텐데요. 처음 들었을 때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며느리니까 참았죠. 도시에서만 살아봐서 농사일의 가치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수진의 행동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창고에 다녀온 후 슬쩍슬쩍 창고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어요. 수진아, 창고가 궁금하니? 아니에요, 그냥요.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그쪽을 보는 게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창고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어요? 농산물들이야. 내가 기른 감자, 고추 이런 것들. 아, 그런 것들이요. 많이 있나 보네요. 그때 수진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걸 봤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준호도 농산물에 대해 물어봤어요. 엄마, 올해 농사 잘 됐어요? 응,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다. 그럼 팔면 돈이 좀 되겠네요? 조금씩 팔아서 생활비 보탤 생각이야. 그러자 준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좀 나눠 가지면 안 될까요? 수진이가 친정에 가져다 줄 것도 있고요. 순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 땀으로 기른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할 줄은 몰랐죠.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고로 향했어요. 오늘은 감자 몇 개를 꺼내서 시장에 내다 팔 계획이었거든요.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감자 상자를 3개 쌓아 놓았는데 2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3개였는데. 혼잣말을 하며 창고 안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혹시 다른 곳에 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감자 상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제가 기억을 잘못한 건가 싶어서 며칠 전 일을 곰곰이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감자 상자 3개를 차곡차곡 쌓아 놓았거든요. 하나는 크기가 큰 감자, 둘은 중간 크기 감자로 나눠서 정리했던 기억이 선명해요. 누가 가져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우리 마을은 조용한 시골이라 도둑이 들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감자 상자가 혼자 날아갈 리는 없잖아요. 창고 문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문고리에 이상한 흔적은 없는지, 자물쇠가 망가진 건 아닌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감자를 가져간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준호야, 혹시 창고에서 감자 가져간 거 아니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안 가져갔는데요. 왜요? 감자 상자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자 준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쥐가 왔다 갔나 보죠. 시골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쥐가 감자 상자를 통째로 가져갈 리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정말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표정을 봐도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수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수진아, 창고에 들어간 적 있니? 수진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금방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왜 제가 거기 들어가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말끝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차 트렁크를 열고 뭔가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죠.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뭘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행동이 수상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창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추 바구니 하나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어젯밤에 센 개수가 맞다면 분명 몇 개가 사라진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제 농산물을 가져가고 있는 거구나 싶었죠. 그것도 몰래,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허리 아픈 것도 참고 기른 것들인데 이렇게 하나둘씩 사라지다니요. 마치 제 노동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져가는 걸까 계속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럼 가족 중 누군가일 텐데 준호는 정말 모르는 것 같고 수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색했던 표정, 눈을 피하던 모습, 트렁크를 정리하던 뒷모습까지 점점 확신이 서더라고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에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죠. 제 소중한 농산물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간 조심스럽게 지켜본 결과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수진이 제 농산물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한 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창고 쪽이 보이거든요. 무심코 바라보다가 수진이 창고 문을 여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진이 창고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수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범인을 잡는 순간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섣불리 뛰어나갈 수는 없었어요. 정확히 뭘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몇 분 후 수진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감자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꽤 큰 봉지였어요. 제가 정성껏 골라놓은 좋은 감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또 주변을 살피더니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트렁크를 열고 비닐봉지를 넣는 모습까지 다 봤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섰어요. 며칠 전부터 사라진 농산물들의 진범이 수진이었던 거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식으로 제 등 뒤에서 행동하다니요. 그것도 허락도 구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바로 달려나가지는 않았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봤죠. 감정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상황이 꼬일 수 있거든요. 수진이 차에서 뭔가 더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창고로 향할 기세였어요. 이번에는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수진이 두 번째로 창고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고추가 든 봉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성껏 따서 골라놓은 고추들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수진이 차 쪽으로 걸어올 때 저도 모습을 드러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수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손에 든 봉지를 얼른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도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 장터 나갈 거야. 허락은 받고 가져가야지. 수진이 잠깐 말을 못하더니 뻔뻔한 표정으로 돌변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죠. 어머님, 집안인데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쪼잔하다고요? 제가 새벽부터 밭에서 허리 아픈 것 참고 기른 걸 가져가 놓고 쪼잔하다고 하다니요. 이게 쪼잔한 게 아니야. 내가 팔아서 생활비 해야 하는 거라고. 수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제가 인색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바라보더라고요. 어차피 썩어서 버릴 것들 아니에요? 저희가 좀 가져다 쓰면 어떤가요? 썩어서 버릴 것들이라니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기르고 보관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썩을 게 뭐가 있어? 이건 다 팔 수 있는 것들이야. 수지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이때 준호가 나타났어요. 밖에서 이야기 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파악하더니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준호가 물어봤지만 둘 중 누구 편도 들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려 하다니 답답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든 봉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창고에서 허락도 안 받고 농산물 가져가고 있었어. 그러자 수진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에 좀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뭘 그렇게 난리예요. 친정에 가져다 준다고 해서 허락 없이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몰래 숨어서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보였어요. 부인 편을 들자니 엄마가 화날 것 같고 엄마 편을 들자니 부인과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저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의 뻔뻔한 태도, 준호의 우유부단한 모습, 그리고 제 농산물이 허락도 없이 사라져간 현실까지 모든 게 답답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도 뒤척이고 있는데 복도에서 소금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준호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어제 일 때문에 수진이가 많이 속상해해요. 속상하다고요? 잘못한 사람이 속상하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말이니까 일단 들어봤습니다. 수진이 말로는 그냥 좀 나눠 쓰려고 한 거래요. 나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더구나 몰래 숨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수진 편을 들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좀 나눠주면 안 돼요? 어차피 가족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지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건가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기른 건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는 몰라.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허리 아픈 것 참고 기른 거야.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바라보더라고요. 엄마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친정에 좀 가져다 주겠다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준호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제 노동의 가치를, 그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수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과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였죠. 어머님, 저 정말 나쁜 마음 없었어요. 그냥 친정 어머니가 시골 농산물 좋아하셔서 조금 가져다 드리려고 한 거예요. 좋은 마음이었다고 하면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미리 말했어야지. 왜 몰래 가져갔어? 수진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안 주실까 봐서요. 워낙 아끼시는 것 같아서.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제가 직접 기르고 정성껏 보관한 건데요. 그런데 수진 말투에는 제가 인색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혼자 다 드실 수도 없잖아요. 나눠서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팔아서 생활비 보탤 계획이라고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니요. 그날 저녁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이에요. 준호는 끝까지 애매한 태도를 보일 것 같고 수지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행동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철물점에 갔습니다. 창고 문에 달 새로운 자물쇠를 사러 갔어요. 튼튼하고 열쇠가 하나뿐인 걸로 골랐죠. 집에 돌아와서 창고 문에 새 자물쇠를 달았어요. 예전 것보다 훨씬 튼튼해 보였습니다. 이제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으니까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준호가 새 자물쇠를 보고 물어봤어요. 엄마, 왜 자물쇠를 바꿨어요? 내 물건은 내가 지킬 거야.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도 자물쇠를 보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잘못한 사람이 뭘 더 말하겠어요. 그날 밤 창고 앞에 서서 새 자물쇠를 바라봤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노동의 결실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내 땀은 내 것이야. 누가 쉽게 가져갈 수는 없다.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노동의 가치는 제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게 제 결심입니다. 비록 혼자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